우주와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을 이루고 문명을 이루며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 바로 물질이다. 우리는 수많은 물질들과 일상을 함께한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느 중식당의 주방. 요리 준비에 한창이다. 갖가지 채소와 고기, 맛과 향을 더할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면 드디어 요리가 시작된다. 기름이 고기와 만나고 뜨거운 열 속에서 재료들이 익어간다. 진한 맛의 소스와 걸쭉하게 풀어진 가루들, 하얀 조미료와 붉은 가루가 풍미를 더한다. 다채로운 물질들이 어우러지며 마법처럼 한 그릇의 음식이 탄생한다. 그런데 셰프님, 물질이란 무엇인가요? 물질은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거 아닐까요? 물질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질량을 가지며 다양한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실체다. 물질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들이다. 의자라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 금속, 플라스틱이 바로 물질인 것이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건 무엇일까? 쿼크와 경입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든다. 양의 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핵이 되고, 핵과 전자는 원자를 만든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다. 원자들이 결합하면 물질의 특성을 보여주는 분자가 된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들, 원자와 분자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예요. 우주에서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을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몸도 물질이고 우주도 물질이고 결국 존재의 근본 본질이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을 이루는 근원적인 물질에 대해 탐구했다. 자연의 물, 불, 흙, 공기. 우주 만물이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믿음이 수천 년 동안 이어졌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물, 불, 흙, 공기의 사원소가 섞여 있는 상태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중세시대에는 이들 사원소를 잘 이용하면 가장 완벽한 금속으로 여겼던 금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생겨났다. 훗날 연금술사로 불린 그들의 목표는 현자의 돌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현자의 돌은 비금속을 금과 은으로 바꾸고 질병을 치료해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완벽한 물질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연금술사도 현자의 돌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커와 플라스크 등 다양한 실험 도구들과 증류와 용해 같은 물질을 다루는 방법들이 발명되었고, 철, 아연, 비속, 황, 주석 등 수많은 원소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연금술사들의 발명과 발견은
근대 과학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문명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한 화학이라는 과학의 불꽃이 연금술에 의해서 피어나게 되었다. 화학이라는 말도 연금술에서 유래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대구과학축전. 아이들이 과학을 재밌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화학 관련 행사장이 특히 인기가 높았는데 하얀색 가루로 만든 공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색색의 액체에 특별한 물질이 더해지면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이면서 일상에서 쓰는 화장품으로 변신하고 이름도 모르는 물질들이 서로 반응하며 만들어내는 신기한 현상들.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고 신기한 과학에 빠져든다.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뭔가 이거랑 저거랑 뭔가 섞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막 나오는 게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과학이요?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는 거? 그러는 걸. 오늘 아이들이 체험한 화학이란 어떤 과학일까? 화학이라는 건 입자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화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물질이 가진 고유한 성질과 특성을 알아내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며 물질의 가치를 높이는 과학이다. 대중들에게 노래하는 과학교사로 알려진 안성진 씨는 과학을 소재로 한 독특한 노랫말과 음악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화학을 뜻하는 케미스트리라는 곡을 발표했다. 노랫말 속에서 환상적 케미스트리로 표현한 화학은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화학은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두 물질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은 화학계의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세계 최대의 학술단체로 화학의 발전과 화학의 국제적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IUPAC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Chemistry is the central science. Since to solve the problems, to meet the challenges for health, for resources, for green or sustainable development, all those things, you need chemistry. IUPAC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전시 부스가 있었다. 2019년은 유엔이 정한 국제주기율표의 해였다. 탄생 150주년을 맞이한 주기율표는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다. Periodic table lists all the elements on Earth. So oxygen that we breathe and iron that we need for making steel, etc. So there are roughly well over 100 elements. 세상에는 1억 4천만 개 이상의 물질이 존재한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진다. 원소는 화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오직 한 종류의 원자만을 가진 물질이다. 원소의 성질은 원자의 구조에 의해 정해지는데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원소들은 몇 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느냐로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성자 개수에 따라 순번을 매기고 IUPAC에서 정한 국제 공통 화학 기호와 원소 이름을 사용해 원소들을 정리한 표가 바로 원소 주기율표다. 주기율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들은 수소부터 오가네손까지 모두 118개다. 세상의 모든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리한 주기율표는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고 화학적 반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왔다. 주기율표만 딱 보면 아 이게 큰 원소인지 작은 원소인지 알 수 있어요. 주기율표만 있으면 아 이게 금속인지 기체인지 이게 반응을 잘하는 원소인지 반응성이 아주 낮은 원소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주기율표에 담겨져 있는 그 원소들을 우리가 몇 개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이렇게 짝춤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기로부터 오는 거고 앞으로 나올 것들도 다 거기로부터 올 거예요.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주기율표의 아버지로 불리는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150년 전의 일이었다. 아직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지 않았던 1860년대 유럽. 과학자들은 그동안 발견된 60여 개의 원소들을 성질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노력했다. 프랑스의 한 과학자는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을 나선 형태로 배열했고 영국의 한 화학자는 음계를 이용해 원소들의 규칙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원소들의 규칙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는데 1869년 어느 날 같은 고민에 빠져있던 러시아 화학자 멘델레예프. 그는 평소 즐기던 카드 게임에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린다. 빈 카드에 원소들의 성질과 원자량을 적어 규칙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벽에 비슷한 성질의 원소 카드를 이리저리 붙여보다가 원소들이 원자량에 따라 규칙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멘델리예프가 만든 주기율표의 위대한 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자리를 비워둔 것이었다. 규칙성에 맞는 적당한 원소가 없는 곳은 빈칸으로 두고 원소들의 이름도 지어놓았다. 발표 당시 동료 과학자들은 그의 연구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의 예측대로 빈칸에 채워질 원소들이 실제로 발견된 것이다. 비난은 찬사로 변했고 멘델리예프는 노벨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다. 원소들의 세계에 대한 멘델리예프의 예리한 통찰은 화학의 역사의 이정표가 될 주기율표의 발명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화학 법칙, 화학 이론이라는 게 아마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화학의 나침반이 된 원소 주기율표. 주기율표의 원소들은 우주와 생명, 그리고 문명을 만들어낸 원천이다. 다양한 원소들의 조합으로 수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졌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원소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소가 없으면 우리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도 없고 과학이 발전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수소, 헬륨, 리튬, 벨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황, 염소, 아르곤, 포타슘, 칼슘,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듐, 크로뮴, 망가니즈, 철, 우주 만물을 이루는 118개의 원소들.
이 원소들을 만들어낸 존재들을 살펴보자. 원소들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첨단 장비인 전자현미경의 도움으로 물질의 내부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 원자.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작은 세계의 존재들. 원자들의 세계는 얼마나 작을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 원자의 크기는 대략 100억 분의 1m다. 1mm를 1000만 번 나눈 크기다. 지구와 탁구공 그리고 수소 원자의 크기를 비교해봤다. 연필로 원자의 개수라고 쓰고 마침표 점 하나를 찍어보자. 그 점 안에 대략 7조 5천억 개의 수소와 탄소 원자가 존재한다고 한다. 경상남도 창원시에는 국내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진 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 버스의 주요 연료는 바로 수소다. 주기율표의 첫 번째 원소인 수소는 양성자와 전자를 하나씩 가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이다. 우주 질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수소는 최근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 전기 버스의 성능은 일반 버스에 뒤지지 않는다. 약 한 48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만 충전하면 되고. 수소 전기 버스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생긴 에너지로 움직이는데 수소 1kg으로 약 13.5km를 주행할 수 있다. 승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좀 미승거리는 것도 좀 있고 이랬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너무 좋으네. 탑승감도 좋고 생각보다 소리도 적으니까 이게 편안하게 좀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큰 장점은 친환경적이라는 데에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는 일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만 수소 전기차에선 물만 나온다. 수소는 산소랑 결합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타고 난 이후에 생성물이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물질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물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친환경 원료로 가장 이름이 높죠.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원소 수소가 미래를 위해 달리고 있다. 지난 10월 9일 119회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영광을 아는 이들은 3명의 과학자.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로 인류 문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리튬 이온 전지의 개발과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는 리튬이라는 원소를 이용해 전지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사실 우리가 쓰는 핸드폰의 리튬이온 배터리 이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도 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전지 장치가 리튬이온 전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시작하게 된 그 내용이 리튬이온 전지이기 때문에 올해 노벨 화학상이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죠. 전지 기술은 많은 기업에서도 수년째 앞다투어 연구 중인 분야다. 그 중심에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가볍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재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다. 특히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분야에선 전지의 용량과 무게가 중요한 만큼 리튬이온 전지 기술이 핵심적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다른 뭐 납축전지라든지 그 이외의 배터리 대비해서 고성능, 그러니까 고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배터리이고, 그리고 경량화가 가능하고 수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월하기 때문에. 원자번호 3번 리튬은 그리스어로 돌을 뜻하는 리토스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금속 중 가장 가볍다. 리튬이 화학적인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특히 물하고 닿으면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수소 기체를 내놔요. 그럼 수소 기체는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그럼 너무 불안정하니까 리튬에서 전자 하나를 뺀 리튬 플러스 이온을 사용하는데요. 또 다른 물질들 속에 리튬 이온을 안정하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전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반응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지를 만들어낸 거라 리튬 이온 전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리튬이라는 원소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지라는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기까지 화학의 역할이 컸다.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을 선물한 리튬 이온 전지는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리튬 이온 전지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재활용하는 곳도 생겨났다. 이곳에 모이는 폐리튬 이온 전지 중 상당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쓰인 전지들이다. 폐리튬 이온 전지는 분쇄기로 잘게 분해되는데 리튬이온 전지 속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들이 보인다. 배터리에 들어있는 요 노란색은 동이 되겠고요. 불이. 요 은색을 띠는 거는 알루미늄 포일입니다. 리튬이온 전지에서 분리되는 물질들은 매우 다양하다. 재활용 물질들은 먼저 기계적인 공정을 통해 분말 형태로 생산되고, 분말 속에 있는 가치 있는 물질들은 화학 공정을 통해 분리된다. 전지 분말은 특수한 약품을 사용해 물질을 분리하는 용해 공정을 거친다. 주황색 가루는 재활용 물질 중 가장 값비싼 코발트가 포함된 황산 코발트다. 비교적 흔한 물질인 리튬이지만 사용이 늘어날수록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커져간다. 지구상의 자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이 자원을 저희가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이 노력은 저희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걸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과학기술 박물관 중 하나인 국립독일박물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박물관에선 화학을 비롯해 다양한 과학 관련 전시들이 펼쳐진다. 이곳에서 화학이 인류 문명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물질들 중 하나를 만났다. 바로 약이다. 약이라는 건요, 천연물에서 뽑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무슨 당귀 잎을 다려 먹는다든지 아니면 동물의 어떤 부위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천연물에서 약을 끌어다 썼는데, 화학이 한 일은 그 천연물 속에서 실제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을 분리한 거죠. 그리고 그 성분을 그대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그래서 약이라는 걸 인류에게 선물하게 된 게 화학이 한 일이에요. 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약. 그중 수많은 약들 중에서도 진통제의 대명사로 알려진 아스피린은 인류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버드나무 껍질 속 진통 효과를 가진 살리실산을 화학적 합성을 통해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약품으로 만들어냈다. 화학은 아스피린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했고, 값싸고 효과 좋은 진통제 아스피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약이 되었다. 천연물에 국한되어 있던, 천연 화학 물질에 국한되어 있던 그 당시까지의 의학을 화학이라는 분야로 이제 발전시키게 된 그런 기념비적인 약이 되는 거죠. 인류를 구한 또 다른 약이 있다. 감염성 질환들은 한 번에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감염병에 걸리면 속수무책 죽음만을 기다려야 했던 인류에게 20세기 초 기적의 약으로 불린 항생제들이 등장한다.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질병과 인간의 역사를 다시 쓴 페니실린은 한 과학자의 손에서 우연히 탄생했다. 20세기 초 인류의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를 채 넘지 못했다. 1928년의 어느 날 독성 세균을 연구하던 영국의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우연한 기회로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됐다. 연구 중인 세균 접시를 실험실에 둔 채 휴가를 다녀온 플레밍은 세균 접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포도상 구균이 배양되어 있던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는데 유독 곰팡이 주변에만 포도상 구균이 사라진 것이다.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한 플레밍은 연구를 통해 푸른 곰팡이가 독성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페니실리움 노타툼이라는 이름의 곰팡이 덕분에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탄생한다. 푸른 곰팡이의 이름을 딴 페니실린은 독특한 방법으로 세균을 없애는 항생 물질이다. 세균 세포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을 페니실린이 파괴해 결국 세균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페니실린을 약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한 과학자들은 노벨상을 수상했고 이후 혁신적인 화학 공정 기술의 개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페니실린은 8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며 기적의 약으로 불렸다. 페니실린을 시작으로 여러 항생제들이 개발됐고 인류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차세대 의학연구센터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있다. 화학자들이 새로 개발할 약에 적합한 화합물의 구조를 찾기 위해 협의 중이다. 약을 개발하기 위해선 최적의 화합물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약은 누가 만들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개발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약물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은 화학자들입니다. 유기화학 하시는 분들, 의학화학 하시는 분들이 화합물을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해서 이런 분자 구조들을 만들게 됩니다. 화학자들의 역할은 약의 구조를 만드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만들어낸 화합물의 구조가 예측한 대로 반응을 잘 일으키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더 적합한 화합물은 없는지 찾아낸다. 하나의 약을 개발하기 위해선 수많은 실험이 반복된다. 약을 만드는 일은 컴퓨터와 머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합물 구조가 약효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키가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약간만 바꿔도 활성이 들쭉날쭉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다양한 구조를 갖는 화합물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직접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자들의 또 다른 중요한 일은 정제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은 불순물이 없는 화합물이어야 한다. 화학자들은 정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독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아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은 순수한 화합물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아주 순도, 고순도의 그런 약물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에는 화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양한 연구에 필요한 61만여 종의 화합물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화합물은행. 특히 제약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선 화합물 시료와 함께
관련 정보들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화합을 하나 활성화할 때 뭐 빨리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6개월, 7개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성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 반출받아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십만 가지 화합물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도 높은 상태로 연구자들에게 보내진다. 하루에 거의 한 2,000개 화합물들이 매일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화합물 은행은 인류의 삶을 바꿀 수많은 물질들의 보고다. 앞으로도 수많은 화합물들이 약의 이름으로 질병과 싸워나갈 것이다. 지난 100년간 탄생한 과학기술 중 우리의 일상을 혁명적으로 바꾼 기술을 꼽으라면 단연코 정보통신 기술일 것이다. 디지털 문명의 핵심 물질 반도체는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며 스마트 기기, 가전, 자동차 등의 필수 부품이 되었다. 반도체를 많이 오해하시는 게 짬짜면 아니면 인어같이 생각하거든요. 인어 뭐 상반 씨는 사람이고 하반 씨는 물고기인 어떤 존재야? 그게 아니라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반도체의 기반이 되는 물질은 흔히 실리콘으로 불리는 규소다. 반도체는 가만히 두면 전기가 통하지 않다가 열을 가하거나 불순물을 더하는 등 어떤 조작을 가하면 전기가 통하는 신기한 물질이다. 이러한 반도체의 주 원료가 주로 모래에서 발견되는 무독성 친환경 물질인 규소, 실리콘이다. 수많은 화학기술과 연결된 반도체 공정. 그 시작은 반도체의 기반이 되는 실리콘 웨이퍼다. 규소로 된 얇은 원형판인 웨이퍼 위에서 반도체 직접 회로가 탄생한다. 웨이퍼는 용도에 따라 두께와 크기가 다양하다. 한 장의 가치가 1억 정도 한답니다. 한 장이 1억이요? 그 소자가 다 만들어졌을 때. 아, 이 자체는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이거는 원료 물질이고 공정을 다 거친 한 장의 최종 생성물. 그러니까 제품은 한 장당 한 1억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거 자체는 얼마인가요? 이거 자체는 웨이퍼가 6만 원대?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단 몇만 원짜리 웨이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억대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자. 부도체인 규소로 이루어진 웨이퍼가 반도체가 되기 위해선 불순물 주입, 즉 이온 주입이 필요하다. 불순물을 주입함으로써 웨이퍼에 전기가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불순물 주입 공정입니다. 반도체에 주입되는 불순물은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이온들이다. 이온을 미세한 가스 입자로 만들어 원하는 깊이만큼 웨이퍼 전면에 균일하게 넣으면 부도체였던 웨이퍼에 전기가 통한다. 주로 사용되는 불순물은 인, 붕소 등으로 규소의 전자를 이동시켜 전기가 흐르게 된다. 이온 주입이 끝나면 웨이퍼는 이제 도체의 성질을 띤 물체가 되고 여기에 중요한 화학 공정들이 더해진다. 그 실리콘 웨이퍼만 있어서는 뭐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세정 작업부터 해서 뭐 각각 공정마다 들어가는 케미컬이며 뭐 가스며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다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것들밖에 없으니까요. 그 물질들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은 얻을 수가 없거든요.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데 40개 이상의 원소가 관계한다고 한다. 물질들은 저마다의 성질로 반도체 공정에서 제 역할을 해낸다. 수많은 물질들의 케미가 빚어낸 반도체. 화학은 반도체를
또 어떻게 바꿔갈까? 주기율표의 원소들은 다양한 쓰임과 가치로 물질 세계를 채운다. 118개의 원소 중 가장 중요한 원소를 선택한다면 주인공은 누가 될까? 탄소가 없으면 어떤 생물도 존재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 인류 문명을 바꿔준 건 탄소예요. 주기율표의 6번째 원소, 탄소. 라틴어로 숯을 뜻하는 카르보에서 이름을 딴 탄소는 인류의 오랜 친구다. 탄소는 우주에서 4번째로 풍부한 원소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인데 사람의 몸도 물 외에는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물건들 중 금속, 유리, 돌멩이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탄소 화합물이다. 음식물을 이루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동식물의 세포와 DNA도 탄소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존재하는 7천만 개 이상의 화합물 중 탄소가 포함된 것이 80%에 이른다. 탄소는 인류뿐만이 아니라 지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한 가장 기본적인 원소거든요. 유일하게 탄소만 뼈대를 만들 수 있어요. 탄소가 독보적인 원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탄소 원자는 6개의 양성자와 전자를 가진다. 정유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물질들을 흔히 석유라고 부른다. 제 뒤에 보이는 설비가 상압증류탑입니다. 원유는 상압증류탑에 투입되어 끓는 점 차이에 의해 분리가 일어납니다. 높이 약 50m에 달하는 상압증류탑에서 원유는 끓는 점에 따라 LPG에서 중유까지 분리된다. 원유에서 정제된 석유 제품들은 다양한 용도를 가진다. 끓는 점 순서에 의해서 분리된 첫 번째 물질은 LPG가 되겠습니다. LPG는 자동차용 연료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분리된 납사는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비행기와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는 등유. 대부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와 경유. 주로 선박의 연료로 쓰이는 중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석유 제품이다. 석유 중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물질이 있다. 원유 정제 과정 중 끓는 점이 약 30도에서 150도일 때 얻어지며 정유 물질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이것. 흔히 나프타라 불리는 납사는 분해 공정을 다시 거쳐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의 주원료들을 만들어낸다.
탄소에 기반한 석유 화학 문명의 온갖 물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탄소를 포함한 수많은 물질 중 왜 석유가 화학물질의 기반이 되었을까? 석유는 저렴한 가격에 높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다. 석유 한 컵 속에는 4명의 가족을 태우고 3-4km를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제품 생산에 가장 가성비 좋은 물질이 바로 석유다. 에너지는 석유 대신 태양광을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파도를 이용해서 바람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칫솔을 만들지 못합니다. 나일론 만들지 못하고요. 딴 것들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여전히 필요한 거죠. 지금 한번 주변을 둘러보자.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은 석유에 기반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함께 진화한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새로운 시대를 선물했다.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의 시대다.